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오늘 정말 추운데요. 거기다가 요새 감기까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처럼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수도관 이런 거 동파 등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죠. 그러고 보니까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하고 동파 방제에도 신경 써야 되고 이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긴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긴장이 무조건적으로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적당한 긴장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앞서도 알아봤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서 석방이 됐습니다. 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이 쟁점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김 변호사님께서도 검찰 출신이신데 어제 개인적으로 이 항소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집행유예 풀려날 거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일단은요, 1심에서 유죄나 무죄를 판단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거라고 봤는데, 솔직히 저는 말씀드려서 집행유예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의외로 말이죠. 뇌물죄에서 36억만 유죄가 나오고요. 나머지 거의 대부분 다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국회 증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저 정도 이제 무죄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설사 한 36억 정도의 뇌물이 인정된다고 하면 국민의 여론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대로 보면 이제 집행유예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선고 자체는 의외로도 집행유예 좀 나왔더라고요. 예,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뇌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뇌물 자체가 뇌물 부분은 이제 승마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한국 동계스포츠 연계센터와 관련된 부분,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K나 미르스포츠재단 부분은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동계스포츠 부분과 승마 부분이 있는데, 동계스포츠 연계센터도 무죄가 나왔어요. 또 승마 부분에서도 반절밖에 유죄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횡령 부분도 대폭 축소가 된 거고 또 국외재산 도피죄도 결국은 무죄가 되고 그것이 연달아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무죄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심에서 유죄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고 또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일부 인정된 부분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임원을 겁박해서 이걸 가져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스스로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이 겁박에 못 이겨서 갖다 줬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계속 주장한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왔고,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삼성에 있어서 포괄적 현안, 예를 들어서 승계에 관한 부분이랄지, 또 개별적 현황,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그런 현황과 관련돼서 돈을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가성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3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줬어도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앞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앞서 실형이 내려진 문영표 전 장관이라든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 판결하고 연결해서 바라보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간 배치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문영표랄지 홍완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합병 과정에서 개입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삼성에 있어서 개별적 현안이단 말이에요. 근데 개별적 현안에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 삼성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 개별적 현안이 없고 대가성이나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어떤 직무 관련성에서 구체적으로 뭐 뇌물이냐 아니냐 그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약간의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대법원에서 뭐 다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법원은 근데 법리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거 좀 우리 청취자께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예. 법리라는 것은 일단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예. 뭐에 해당되냐 그런 법리 부분도 있고요. 예.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 오인,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면 그것도 일종의 이제 법리, 사실 오인을 위한 법리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오인에 관한 부분도 대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느냐 저쪽으로 보느냐 그것도 당연히 증거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말이에요. 지금 네. 어제 법원은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네.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안종범 전 수석의 특징 자체는 이제 들어서 적은 거잖아요. 예.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들어서 적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 자료, 뭐 참고 자료 그런 걸 다운받아갖고 이제 휴대폰에 있는 것이고, 또 뭐 수첩에 적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는 이거 자체가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예. 그리고 어떤 전해 들은 것을 수첩에 적은 경우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증거 능력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안수석의 수첩 자체가 직접적 증거를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 이제 안수석 수첩 중에서 일부가 약간 신빙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들과 만난 일자를 적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LG 총수와 만난 일자가 예를 들어 17일인데 사실 뭐 20일 날 실제로 만났다든가, 예. 특히 두산 총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며칠자라 만났다고 써 있는데, 예.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수첩 내에서 어떤 신빙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첩 자체를 직접적 증거로 보지 않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또 하나 법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자산 도피죄는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이 무죄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 자체는요. 예. 뇌물을 주기 위해서 일단 독일로 돈을 빼돌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순간에 재산 도피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재판부는 자기가 이걸 이용하고 관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예. 뇌물로 주기 위한 용도를 쓴 거기 때문에, 예. 재산 도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외 재산 도피는 불법적으로 이걸 외국으로 돌려서 자기가 이걸 관리하거나 이용하려고 한 것이 이제 법의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어쨌든 간에 유형이나 관리 차원이 뇌물로 주기 위한 목적도 이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이건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예. 그런데 재판부 자체는 자기가 유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도피한 게 아니고 뇌물 주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과정인데 이걸 해외재산 도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법률적인 시각을 가지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보여요. 그러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36억 원 맞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한테 명품 가방을 비롯해서 한 5,900여만 원어치의 뇌물을 준 그 김영재 원장이 맞나요? 김영재 원장 맞죠? 네,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 네. 이 사람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냐면 뇌물 36억 원에 달하는 경우는 집행유예로 나오고 5,900만 원의 금품을 줬는데 징역 1년이다.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일반 시민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법은 이제 정의인데 정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까지 그 어떠한 재벌에 대해서는 뭐 사모 원칙이라는 게 많이 국민들 사이에 통용이 됐어요. 예, 예.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잖아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 근데 똑같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박채윤 씨 같은 경우는 뇌물 공여가 5,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년이라는 실형을 받았고 또 삼성과 관련해서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이랄지 뭐 아까 홍한선 기금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다 실형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법원의 잣대가 뭐냐 이게 그렇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랄지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유전 무죄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그 형량에 있어서는 비교적 국민의 시각이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떤 사람은 액수 형편없이 작은데 1년 실형을 살고 있고 예?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도 이거는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법관 개인에 있어서의 법적인 어떤 그 판결에 있어서 이 독립성은 존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박영선 의원께도 여쭤봤는데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이 판결을 내린 판사의 감사청원 그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우에 따른 재심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이번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시각에 볼 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청원이 되고 감사를 된다고 하면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상실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심제가 있잖아요. 그 네. 이유는 1심, 2심에서 잘못되면 대법원까지 가서 이걸 다투고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대법원 자체가 대법원장도 새로 임명이 됐고 네. 굉장히 이제 쇄신적 측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 2심, 원심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번에도 양쪽에서 다 상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걸 다시 한번 심리하는 게 맞지 이걸 너무 정치의 시각으로 본다든지 그러면 설사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아주 큰 사법부의 테두리 안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예. 최순실 씨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뇌물 공여자가 상당 부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씨 부분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 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지만 또 불리한 측면도 있죠. 36억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임원에게 이제 겁박을 줬다. 예. 그리고 그냥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아니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몫을 봤거든요. 예. 그러면 36억으로 범인은 축소가 됐을 망정 이 내용만을 보면 죄질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엄청 추운 화요일 아침입니다. 8시 29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추울수록 자동차 많이들 갖고 나오시는데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추워도 너무 춥고 밀려도 너무 밀리는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거기에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까지 나서 1차로를 중심으로 더 답답합니다. 한편 서울시내에서는 광화문 가는 길 연인아들목에서 봉원고가차도 쪽으로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성산 2교에서 성산대교 북단까지 속도 줄입니다. 마포로는 마포경찰서에서 마포대교 북단까지, 반대쪽으로는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 5거리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천천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이제 양방향으로 막혀서요. 신내에서 하월곡동까지 양방향 정체입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1부와 3부에 걸쳐서 알아봤는데 이게 신동빈 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저는 어제 그 판결 보면서 다들 놀라셨겠지만 게임 체인저가 됐다. 국정농단 재판에 게임 체인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 그동안 1심에서 다 구속됐던 앞서 말씀하셨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그리고 그 문영표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리고 홍완선 전 본부장, 예.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어제 서울고법 형사 13부의 판결을 따른다면 신동빈 회장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뇌물죄 성립에서 핵심이 이제 청탁과 아니면 대가성인데, 예. 청탁이 없다고 봤잖아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청와대의 협박과 강요에 겁박에 못 이겨서 준 거다라는 건데요. 신동빈 회장 롯데도 그런 거죠. 대통령 독대한 다음에 K스포츠재단 출연하고 추가 지원을 하려다가 돌려받았거든요. 돌려받기 전에 아무튼 또 서울시내면세점 사업권 그걸 대가성으로 받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강요와 협박에서 줬다. 누구는 강요 협박에서 받고 누구는 또 대가성 협박을 줬고. 각 기업별로 그렇게 했을까요? 너는 협박할 거 얘는 협박 안 해도 자발적으로 준 거고. 네. 물론 모든 재판은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삼성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었고 청탁이 없었다. 롯데는 있었다. 이러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롯데 같은 경우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롯데 경영비리 관련해서는 이미 1심 판결이 났지만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1심 판결이 오는 13일에 최순실 씨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아하. 이게 근데 원래는 지난달 26일에 예정이 돼 있다가 이 삼성 항소심을 보고 좀 해야겠다라는 이유로 아마 좀 늦춰진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는 13일 다시 한번 다들 이제 서초동 중앙지법 지방법원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 서비스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였다 그러네요. 예? 이 사상 최대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거 요즘 말로 하는데 제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가자 청와대 이게 예, 되기는 되는데 하나도 안 웃겨요. 어감이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감이 사냐 안 사냐 문제인데 제 가자 청와대인데 그게 가가 가계부채고 자가 자살률이고 청이 청년실업률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2개가 더 가는 겁니다. 청와대에 전해라. 제가 이따가 얘기하지만 전기 사용량 그리고 해외 여행. 그건 이제 다들 무조건 앞에 주어가 뭐든가 무조건 사상 최대인 거죠. 예. 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대인 건 이유는 여행 수지. 들어오는 외국인은 주는데 나가는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느니까 당연히 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대죠. 여행 수지 포함한 게 서비스 수지잖아요. 예. 지난해 344억 7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근데 이게 적자는 늘 적자였는데 예. 1년 전 2016년배에 그 적자폭이 너무 커졌어요. 1년 전에가 177억 적자였는데 344억 거의 2배가 늘었거든요. 작년에 단군일에 체장 휴가가 있었고 6허 절벽이 있었고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예. 서비스에서 사상 최대였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쓴 돈 이건 마이너스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쓴 돈은 플러스 이렇게 돼가지고 적자다라는 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쓴 돈이 더 많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다 반도체에서 벌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카드로 쓴다 뭐 이렇게 얘기도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여행 수지라는 게 직전 최고치가 2007년에 158억 달러 적자였는데 지난해 171억 달러 사상 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나가는 한국인은 20% 늘고 예. 들어오는 외국인은 22% 줄고 특히나 유커 절병은 48%나 거의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예. 올해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근데 밖으로 나가는 외국인은 계속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청와대 전해라. 가자 청와대 가서 전해라. 무조건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시시고 검색어 1, 2위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인데요. 이게 이번에 또 폭락했죠.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우지수가 25,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24,345를 기록했는데 이게 하루 전에 비해서 4.6% 떨어졌어요. 다우지수에서 4% 떨어지는 거는 정말 유례 없는 일입니다. 정말 1%만 떨어져도 폭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4%는 거의 지금 9.11 사태에 버금가는 수준이에요. 거의. 이게 뭐냐. 미국이 금리를 333이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제가 네. 3년에 걸쳐 매년 3번씩 3%까지 올릴 거라고. 이 333 원칙이 안 맞을 수 있다. 예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네.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올해 미국이 금리를 3번이 아니라 4번, 5번까지 올리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죠. 그럼 빨리 돈 쓸어 모아야겠네, 모아놓고 있어야겠네라고 하면서 지금 주식을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전날 예. 그날도 2.5%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총 주말 이 거래일 던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월요일까지 하면 6, 7%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유례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 잠시 후에 이제 9시에 개장을 하면 또 아마 그 영향을 받겠죠. 특히 외국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빨리 돈을 팔아서 빨리 본국에다가 달러를 바꿔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미국 금리 급등 여파 때문인데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브렉시트 이후에 최대 낙폭이에요. 어제 4.5%, 9.9%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갚은 2007년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그러면 막 올릴 가능성이 미국도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자유로울 수 없죠.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죠. 물론 4-5차례까지 올리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만큼 좋냐고 누구나 얘기할 수 없거든요. 당연히 미국보다는 안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리 역전이죠. 미국이 올리면은 우리가 역전 안 되려면 올려야지 이게 외국 자본이 빠져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나가요. 역전의 명수처럼 더 올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마 잠시 후에 9시에도 아마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 자, 이거 우리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엄청 추워요, 요새. 예? 근데 이 추위 때문에 전기 수요량이 또다시 사상 최대였었다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전기 수요량이 많은 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에어컨 돌려가지고 여름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갱신은 겨울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록 갱신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사실 발전소도 예전에 겨울에 많이 멈췄어요. 지금도 원전 24기 중에 11기, 절반에 가까운 게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것도 계속 사상 최대량입니다. 전해라. 전기 사용량인데 정부 예측치를 벌써 10번째 넘었습니다. 올 들어서만. 올해 지금 날짜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벌써 10번째라는 건 맞춘 게. 오늘이 2월 5일이죠, 오늘. 6일이죠, 6일. 그러니까 36일 중에 열흘이니까 한 4일 중에 하루 정도는 계속 정부 예측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면 앞으로 겨울하고 여름이 있을 텐데 아마 수십 번을 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순간 전력 수요라는 게 하루 1시간 간격으로 해서 가장 높은 순간의 전력 수요의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네. 정부가 작년 말에 12월에 전력 수요 전망치라는 게 8520, 8,520만 킬로와트였어요. 이걸 10차례 넘고 어제도 8,762만 킬로와트로 정부 예측치도 넘었고 사상 최고 기록도 또 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하잖아요. 네. 전기를 더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급전 지시, 전력 수요 감축 요청입니다. 그래요. 산업
쉽게 쪽에 이제 요구하는 거죠. 급전이라고 하니까 다들 급전 대출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그거 했어요. 그래서 급전이라고 요즘 쓰면 산업부나 한전이나 이런 데서 전화합니다. 전력 수요 감축 요청으로 좀 바꿔달라. 급전하면 대출이고 너무 급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공급할 급자의 전기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급전 요청을 어제도 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요청을 한 거고요. 이게 앞으로 계속 수요량 최대 수요 감축 요청 요거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수요 전망치를 너무 작년 12월에 낮게 잡은 것 아니냐. 예. 이런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가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못 팔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네? 로또 많이 사시는 분은 알고 있을 텐데. 로또 판매 전문점은 있죠. 네, 있고요. 네. 12월부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올해 12월부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져요. 아, 로또 온라인에서 한다? 근데 물론. 더 손쉬워지는구나. 그렇죠. 제한이 됩니다. 근데 제한이 됩니다. 전체 판매액의 5%까지만 1인당 일주일에 1회씩 최대 5,000원까지만 팔 수 있고, 살 수 있거든요, 1회당. 그러니까 그런데 온라인 판매를 하면 당연히 온라인 로또 복권이 더 많이 팔리겠죠. 근데 정부는 가만히 놔둬도 로또는 계속 늘거든요. 기재부 직원들 만나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로또 성장률만큼 했으면 좋겠다. 가만히 둬도 7에서 9% 매년 성장합니다. 자연 성장합니다. 자연 성장. 근데 온라인이 판매가 되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지금 이 절전이 수요 감축 요청하는 것처럼 판매 업체를 줄여야 됩니다. 오프라인 줄일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겠냐. 편의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월부터 편의점 기존에 팔던 데서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에서 로또 복권에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마 온라인으로 매우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딱 주판을 두드려 봤겠죠. 그랬더니 편의점 없으면 반발이 그나마 적겠네. 왜냐? 일반적으로 로또 복권 판매점들은 그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국가 유공자라든지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그런 분들보다는 편의점이 어떻게 보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로또가 이렇게 점점 많이 팔리고 있다.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참 암울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로또가 낫지 않나요? 거기가 거기죠, 뭘. 자, 국가정보원이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북한 소행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2차례 큰 게 이제 빗썸하고 유빗.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가장 큰 빗썸하고 유빗이 있었는데 유빗은 파산 신청을 했고요. 예. 여기에 다 이제 북한 소행이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국정원이 빗썸이다 유빗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명시. 하지만 지난해 최소 2군데 이상 해킹했다. 그래서 260억 원 정도 몰래 가져갔다 탈취했다. 예. 그럼 그때 2군데 일어난 데가 빗썸하고 유빗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일본 관련해서도 북한이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유빗 관련 얘기는 했었는데 그걸 국정원이 확인해 준 거고요. 일본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상 최대 해킹 사건이 이제 그 코인체크였죠. 여기도 코인체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일본 해킹 사고도 북한이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 해킹 사고, 특히 가상화폐 해킹 사고에 전부 북한이 어떤 배후로 북한이 지목받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재 때문에 달러 거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국가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그 외교관들이 외국에서 그 마약 빼돌리고 하여간 온갖 그 범죄 행위는 다 하는데 창피한 일이죠, 사실. 네. 오늘 북한 예술단이 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창올림픽 며칠 남지 않았죠. 각국 선수들이 속속 입국하고 있고요. 북한 사람들 선수단 평창올림픽 현장으로 도착하고 있는데요. 자,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은 지금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네,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개막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반드시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해야 할 텐데요. 이 개막식이 가까워지면서 점차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는 개최지 평창과 강원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하고 2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5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 응답률 1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평창올림픽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관심 있다는 의견 71%, 관심이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은 28%로 나타났습니다. 개막식이 가까워지면서 점차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88 올림픽 때는 어떻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땐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예. 네. 자, 근데 이 평창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쇼트트랙 선수단의 내부 갈등이 있었고 또 출전 예정 선수의 행정착오로 인한 리스트 누락도 있었고 정말 갖가지 사고들이 많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그럼 뭐예요? 신율 교수님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요? 저 솔직한 얘기로 저는 딴 거는 잘 모르고 아이스하키 있죠, 아이스하키. 그거 재밌어요. 유럽에서는 아이스하키가 굉장히 인기 종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하면 신나게도 응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스하키인데요.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죠. 예. 조용히 관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기대되는 종목은 역시 대한민국의 메달밭입니다. 쇼트트랙입니다. 쇼트트랙이요. 네, 선수와 코칭 스태프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이 메달 기대감만큼은 최고조입니다. 네. 이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종목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이 쇼트트랙 스케이팅이 34%로 최고였습니다. 예. 이 쇼트트랙 다음으로는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이른바 스케이팅 3남매가 가장 인기가 높은데요. 예. 바로 메달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상화 선수도 메달 기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스케이팅 3남매 다음으로는 신율 교수님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아이스하키입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봅슬레이, 스키 점프선입니다. 특히 쇼트트랙의 최민정 선수는 사관왕을 노리고 있고요. 스켈레톤, 불모지였던 한국의 혜성처럼 등장한 윤성빈 선수, 세계적 기량으로 이 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스키 점프, 과거 국가대표 영화의 그 모델이었었죠. 배경이었었죠.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는 국가대표 2의 또 이 소재였었는데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이제 가장 우리나라는 몇 등 할 거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까? 네. 메디 정도 예측이 쉽지 않은데요. 1등은 아닐 거고, 1등은 아닐 거고, 예. 아무리 그래도 1등은 좀 그렇죠. 예. 네. 선수들의 땀을 평가하는 건 옳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순위는 언제나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 4년 전 되돌아가 보면 러시아 이 소치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금메달 3개로 이 종합 1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자국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의 성적을 올릴 것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는데요. 4위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2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선수단이 기대하는 목표 순위가 4위거든요. 국민과 이 선수단의 마음이 일치한 가운데 4위를 기대해 봅니다. 4위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 4등은 해야죠. 근데 이 공동 입장하는 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기 개식 입장 그리고 한반도기에서 이 독도를 삭제하는 여부가 일본이 또 뭐라 논란이 그랬죠. 네.
이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이 잘된 일인지 개회식에서 잘못된 일인지 물어봤는데요. 잘된 일이라는 긍정평가가 5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평가도 10명 중 4명 수준이라 적지 않은데요. 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영남권 지역일수록 한반도기 공동 입장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개회식이 가까워지면서는 점차 관심과 또 긍정적인 평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자영업청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올림픽을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이 소재가 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그 단일팀 구성 얘기는 어떻게 좀 잠잠해졌어요? 특히 20대들이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공중파 그리고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는 남북 단일팀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이 머리 감독도 이 북한 선수들이 투지와 기량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SNS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그대로 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남북 단일팀이 공동 훈련에 들어가면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남북한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단일팀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 잘된 일로 보는지 또는 잘못된 일로 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잘된 일이라는 긍정평가가 40%, 그런데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0%로 나타났습니다. 이 개막식이 다가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대중적 여론은 여전히 비판이 높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20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예. 20대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그리고 이 3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단일팀 구성에 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나서 2030 세대에서는 여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2030 세대가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학생, 자영업, 이 블루칼라층과 가정주부층에서도 이 남북 단일팀 구성에서는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화이트 칼라층에서는 단일팀 구성 찬성, 반대,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기왕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시각을 거두고 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평화를 강조하는 올림픽 정선에 비추어주면 이 이념적 현상이 이 단일팀과 관련해서도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이 북한이 참가하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올림픽이 이념 프레임을 가속화시킨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네. 어쨌든 그 평가전에서 왜 스웨덴인가요? 거기 평가전 할 때 좀 이 벤치에만 앉아 있어야 하는 우리 선수들, 뭐 북한 선수도 있습니다만 좀 안 되긴 안 됐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화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논란, 그리고 단일팀 구성,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연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강보합 현상으로 다시 이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해드린 조사 외에 다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북한이 올림픽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또 이 열병식을 이 대규모로 개최하느냐 마느냐, 또는 이 앞서 내일 모레요 열병식.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한국경제의 정 기자께서도 소개해드린 대로 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논란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63%, 이 부정평가는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긍정평가 이유는 적폐청산, 소통 잘함, 서민 위한 노력 등이 꼽혔는데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평가하는 이유로는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및 동시 입장이 가장 높아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근데 뭐 지지율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정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한반도 평화야 이렇게 우리가 좀 욕 좀 먹으면서 했지만 한반도 평화 우리 이렇게 기여했고 우리가 이런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보여주면 또 그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이것이 반드시 우리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트는 글쎄요. 큰 정기가 마련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물꼬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또 단어에 강하거든요. 예, 자. 지금 또 하나 정치권회의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인데요. 그죠? 그리고 민주평화당 창당을 합니다, 오늘. 이런 새로운 정당 지지율, 변화를 반영한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새로운 정당의 이름을 두 개나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네. 이 올림픽 이슈 때문에 잘 묻혀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 13일부터는 미래당으로 출발을 합니다. 또 국민의당 구성원 중 이 통합에 반대했던 세력은 이 탈당해서 15명의 의원으로 민주평화당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 평민당이 있었는데 그렇죠.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과연 지지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인데요. 통합과 창당을 전제로 해서 물어본 결과 국민바른통합정당 16%, 아하. 통합 반대파는 4%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의 지지율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10%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